당장이라도 그들을 보고 싶은 마음과 여기에서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엇갈려서 숨이 불규칙하게 높아졌다. 그러나 10년도 넘어서 돌아온 길이었다. 더 이상 내버려둘 수 없는 멀고도 먼 길이었다. 저기 푸른 섬, 김미선. 바다가 나타나기를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는데 버스는 주차장 안으로 쑥 들어서고 말았다. 바둑판 위에 바둑알처럼 촘촘해진 버스 사이로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사람들을 따라 나오며 두리번거렸지만 바다는 보이지 않았다. 무심코 지나친 것일까? 다시 한번 더듬어 보아도 바다를 본 기억은 여전히 떠오르지 않았다. 남마산 터미널에서 버스를 탄 이래로 나는 계속 졸고 있었다. 내 힘으로는 제어할 수 없도록 졸음이 쏟아져 내렸다. 잠이라는 최면을 통하지 않고서는 지난날의 세월 속으로 들어올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잠이 쏟아졌다. 버스가 흔들리는 대로 몸을 맡기고 잠 속에 빠져 있다가 가끔씩 억지로나마 눈꺼풀을 밀어 올리고 바깥을 내다보려 애를 쓰곤 했다. 예전에 심하게 꼬부랑거리던 길은 어느덧 묵은 시간 속으로 사라지고 고속도로처럼 시원한 4차선 도로로 바뀌어 있었다. 고성터미널을 지나고 나자 둔탁한 머리는 서서히 잠에서 빠져나왔다. 이제부터 닥쳐올 시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뒤늦은 초조감이 잠을 쫓아내는데 한몫을 했을 것이다. 이제 통영으로 들어가는구나 하고 느끼는 순간 버스는 멈춰서 버렸고 앞사람을 쫓아 불과 몇 발짝을 옮기고 났을 때에는 이미 어디에서나 별반 다르지 않은 도시의 풍경이 나타났다. 그러나 선명한 햇살 아래 유난히 흰색이 많은 건물들과 그 사이로 불어오는 소금기 섞인 바람은 이곳이 바닷가임을 느끼게 해주었다. 나는 터미널 앞 길가에 서서 어디쯤이 바다가 될는지 가늠해 보려고 했다. 지난날 같으면 버스가 통영으로 들어서자마자 도시 한 면이 온통 바다로 펼쳐져 있어야 했다. 해변도 없이 도로가에 곧바로 들어온 방파제 위에는 굵은 쇠줄이 쳐져 있었고 거기에는 동백이나 종려나무들이 남국의 정취를 풍기며 서 있었다. 터미널에 도착하는 대로 혜수한테 전화를 하기로 했지만 나는 먼저 바다가 보고 싶었다. 이쪽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뭔가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다. 버스에서 건너편에 앉은 여자가 분첩으로 얼굴을 두드리는 것을 보고 나도 가방을 열었다. 그러나 바를 만한 것이라고는 어떤 곳도 들어있지 않았다. 움직이는 대로 다 땀이 되어 흘러내리는 더위에 얼룩진 화장을 하느니 차라리 깨끗한 편으로 입겠다고 맨 얼굴로 나온 다음이었다. 여기로 오기 전에 먼저 오빠 집에 들른 나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다. 대구처럼 내륙지방인 고향은 숨이 턱턱 막혀서 움직이기조차 힘이 들었다. 뜨겁게 부풀어 오른 공기는 열뭉치가 되어 얼굴을 향해 돌진해 오는 것 같았다. 이 더위를 헤치고 거제도를 갈 수 있을 것인지 여태까지 거기로 돌아가지 못한 이유가 마치 더위에 있었던 것처럼 강하게 나를 가로막아 왔다. 서울에서 내려오기 전에 먼저 혜수한테 전화를 해버린 것에 대해서 뒤늦은 후회를 하기도 했다. 병원에서 돌아온 나는 막연히 앉아있다가 무심코 탁자 옆에 있던 여행 안내 팜플렛을 펼쳤다. 거기에는 미역줄기같이 생긴 거제도의 지도가 나와 있었고 갈꽃섬, 몽돌밭, 노자산, 산양리 등의 낯설지 않은 이름들이 적혀 있었다. 아무렇게 던져놓았던 처음과는 달리 나는 교통란의 작은 글씨까지 꼼꼼하게 읽어내려갔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아무 생각도 없었다. 그곳과 상관이 없어진 지는 이미 오래되었다. 유감스럽게도 이제 자연적으로 임신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의사의 진중한 말과는 달리 나로서는 아무런 느낌도 없었다. 벌써 2번째 유산이었다. 임신이란 말에 그토록 좋아하던 남편의 얼굴이 다만 스팟 광고처럼 스치고 지나갔을 뿐이었다. 남편은 우리 2사람 사이에 아이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어떤 결심처럼 가지고 있었고 나 역시 그 뜻을 따르고 있었다. 그러나 둘 다 40이 넘어서 시작한 결혼 생활이었다. 젊은 사람들처럼 서로에 대한 특별한 기대나 장래에 대한 희망을 가진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아이가 있어줬으면 싶었다. 솜털이 보드레하고 손목이 야들야들한 아이가 있으면 우리들 세상에도 콩닥콩닥 발작 소리가 음악처럼 울려 퍼질 것 같았다. 저녁에 직장에서 돌아온 남편은 의사의 말을 전해 듣고서 말문을 닫았다. 한참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야 그는 천천히 휠체어 바퀴를 굴려 식탁 앞으로 왔다. 괜찮아. 우리 2사람만으로도 충분해. 또 우리가 원한다면 다른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닐 거야. 애절해진 그의 심정은 눈동자 안에다 뜨거운 열과 축축해진 물기를 한꺼번에 담고서 나의 눈 속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나의 눈은 그를 피해서 달아났다. 아이를 원하는 그의 소망에 동조하긴 했지만 내 소망이기도 했을까에 대한 대답은 자신이 없었다. 2사람이야 어떻게든 꾸려나갈 수 있겠지만 우리 삶에 이미 깊숙이 들어와 버린 한계점의 커트라인을 어린 생명에게까지 넘겨주고 싶지 않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었다. 다음 날 나는 탁자 옆에 밀어두었던 팜플렛을 다시 찾아들었다. 거기에는 미역 이파리 같은 거제도가 온통 푸른 물감으로 채색되어 있었다. 거기에서 쫓겨나기 전까지만 해도 마음껏 꿀 수 있었던 나의 꿈들처럼. 그리고 그곳에 관한 기억들을 하나둘씩 들춰보기 시작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무기력의 뿌리가 혹시 그곳에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 한참 동안 노려보기도 했다. 그때 혜수의 모습이 뇌리 속에 떠올라왔다. 7년 전인가 8년 전쯤에 우리는 서울에서 한번 만난 적도 있었다. 그는 1년 만에 원양어선에서 돌아온 다음이라면서 갑자기 을지로 뒷골목에 있는 직장으로 불쑥 찾아왔다. 선생님, 그때쯤에는 이미 누구도 나를 그렇게 호칭하지 않았다. 조그만 인쇄소에서 불리는 나의 명칭은 미스 신이었다. 선생님, 나와 상관없는 이 명칭은 내 머리맡에서 다시 한번 더 불리어졌다. 그런데 그 억양이 아무래도 이상했다. 매끄럽게 이어지는 서울말이 아닌 한자 한자가 분절된 것처럼 어색하고 우직한 소리였다. 나는 고개를 들어 소리나는 쪽으로 바라보았다. 거기에는 유난히 검붉은 얼굴에 청년이 서 있었다. 머리는 70년대의 장발처럼 귀 아래까지 덥수룩하게 내려와 있었고 마치 태양과 드자비를 한 것처럼 온몸이 시뻘겋게 물들어 있었다. 선생님, 청년은 음절 뒤에 강한 악센트를 실어 한 번 더 호명했다. 나는 들고 있던 교종펜을 떨어뜨릴 뻔했다. 선생님이 여기 계신 줄도 모르고 찾아 헤맸다 아닙니까? 놀라서 다물어지지 않는 내 입을 보고 그가 변명하듯이 말했다. 이렇게 만나버리다니. 이런 모습으로 만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는데 그토록 그리워하면서도 차마 돌아가지 못한 것은 이렇게 허물어진 모습으로 만날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를 데리고 사무실 앞에 있는 분식집으로 들어갔다. 저녁을 먹기에는 이른 시간이어서 식당 안에는 우리 2사람뿐이었다. 바다에 떠 있으면서 늘 선생님을 생각했습니다. 나는 당혹스러울 뿐 아니라 난감하기까지 했다. 육지에 올라오면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일이 선생님을 만나보는 일이었습니다. 혜수는 어색한 듯 길게 자란 머리카락을 자기 손가락으로 빗어내렸다. 5손가락 끝에 박힌 손톱이 검게 탄 피부에 대비되어 반달처럼 새하얀 빛을 냈다. 나는 점점 당혹스러운 기분이었다. 아직도 순진함을 잃지 않은 그가
한달음에 만나러 올 만큼의 값어치가 남아있을지. 몸이 점점 더 오그라붙는 것 같았다. 원양어선 나가면 몇 달이고 계속 바다만 바라보고 안 있습니까? 답답해서 못 살겠다 싶다가도 선생님 웃는 얼굴 생각하면 참아진다 아닙니까? 그랬다. 학생들 앞에서 나는 세상 모든 어려움을 결별했다는 듯이 그렇게 환하게 웃었다. 그러나 그렇게 웃어서는 안 되었다. 결국은 책임지지 못할 행동이 되어 허공 중에 걸렸을 뿐이었다. 아직 애인이 없나 보네. 그의 말을 농담으로 받아넘기며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어쩌면 울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그의 두 눈에 비친 옹색한 어깨가 도로 내 안으로 들어왔다. 지난날 그들 앞에 섰을 때에는 얼마나 당당한 모습이었던가. 내가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 그로 인해 신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크리스천도 아니면서 시편에 나오는 이 구절을 아이들 앞에서 외우고 다녔다. 고난이란 결국 인간의 내면을 풍성하게 하기 위한 일종의 통과 의례 같은 것이라고 나의 신체적인 핸디캡을 자랑하기조차 했다. 그리고 그 열매가 바로 얼굴에 있다는 듯이 풍선처럼 다채로운 웃음을 매달고 아이들 앞에 섰던 것이다. 점심일지 저녁일지 혜수와 나는 어정쩡하게 비빔밥을 시켜 먹고 주차장 겸 쉼터이기도 한 근처의 공원에서 자판기 커피를 꺼내 마셨다. 공원 한켠에 간이로 만들어 놓은 철조망 안에서 원숭이 2마리가 쇠창살을 요란하게 흔들어 제낄 때마다 우리는 눈을 맞추고 웃는 듯 찡그리는 듯 어색한 웃음을 나누다가 그렇게 헤어졌던 것이다. 그만큼의 세월을 뛰어넘은 통화였는데 놀랍게도 그가 거기에 있었다. 이 소장님 말입니까? 음성이 맑은 아가씨가 전화를 받아서 수화기를 넘겨주었다. 여보세요? 그 다음에 나온 침착한 목소리에 나는 단번에 그가 혜수임을 알 수 있었다. 너 음성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구나. 내 목소리는 긴장과 조바심으로 떨리고 있었다. 선생님 목소리도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예. 나야 이제 폭삭 늙었지. 늙음이야말로 이제 내가 앞세울 수 있는 유일한 유머가 된 것처럼 나는 큰 소리로 말했다. 그 순간 혜수는 잠깐 동안 침묵했다. 어려운 말을 하고 말았구나. 늙고 병들고 이별하며 죽어가는 인간의 의례적인 과정도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 간에서는 말하기 어려운 문제였다. 하물며 오랜만에 만난 사이임에야. 낭패하는 순간 그의 목소리가 수화기를 타고 천천히 흘러나왔다. 나는 많이 젊어졌습니다. 그래, 그렇고 말고. 어색하던 분위기를 깨준 그의 말이 고마워서 나는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늙음 앞에 젊음을 앞세운 그의 말이 더할 수 없이 친근했다. 그리고 대견했다. 통화를 하기 전만 해도 과연 거기로 갈 수 있을 건지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았다. 아픔인 채로, 침묵인 채로 방치되어 있던 그곳을 새롭게 통과해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각성 같은 것이 두텁게 깔린 무기력의 장판을 뚫고 올라오긴 했지만 한번 닫혀졌던 그곳의 문을 다시 연다는 것은 새삼스러울 뿐이었다. 이제는 너무 낯설기조차 해서 오히려 치기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혜수와 통화를 하는 중에 나는 마음을 굳혔다. 그러고 난 다음이었다. 이제 와서 더위 때문에 못 가겠다고 발뺌할 수 없는 노릇이었다. 나는 오늘 점심때까지도 오빠 집에 방바닥에 눌러붙어 빈둥거리고 있었다. 올케가 차려준 점심을 먹고서야 목욕탕 안으로 들어가 느릿느릿 샤워를 하기 시작했다. 화장대 앞에 앉았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초조해질 대로 초조해져 있었다. 시간이 벌써 2시를 지나고 있어서 5시까지 맞추어 가려면 서둘러야 했다. 그러나 머릿속에서만 한없이 팽창되어 돌아다니고 있던 그곳을 향해 막상 발을 옮기려니까 오랫동안 나를 잡아 끌던 그리움과 애틋함은
오히려 감쪽같이 사라져버렸다. 대신 구체적인 시간과 행선지에 관한 현실적인 문제들이 머릿속을 채워오기 시작하면서 그곳에 가야 할 목적이 더욱 애매해졌다. 심지어는 거제도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해수라는 한 인간을 만나기 위해 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까지 들어 새롭게 나를 혼동시켰다. 나는 거제도의 순수한 땅덩어리를 떠올리기 위해 그쪽 풍경을 그려보았다. 수업을 하다가 교실 창가를 내다보면 시간마다 바뀌어 가던 바다. 그것은 녹색이거나 푸른색, 때로는 보랏빛까지 자유자재로 몸을 뒤집었다. 거침없이 날아다니던 바람과 그때마다 양떼처럼 흰 구름을 뭉텅뭉텅 쏟아내던 하늘, 그리고 감정을 가리거나 꾸밀 줄 모르던 그저 순박하고도 뜨겁던 얼굴들. 어제 일처럼 떠오르는 이 모든 선명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따지고 드는 이유와 목적 앞에서는 그저 무기력할 뿐이었다. 가서 만나야 할 사람이 있거나 용무가 남아있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가 버렸다. 그런데도 그쪽을 향해 미적미적 가고 있다는 것이 아무래도 이상했다. 그런 식으로 빠져들고 나자 거기를 그리워했다는 자체까지 무의미하게 여겨졌다. 그리움은 그저 그리움일 뿐이었다. 거기 가서 더듬고 만져야 할 실체는 아무것도 없었다. 단지 확실한 것은 해수를 만날 수 있다는 일 뿐이었다. 오랫동안 그리움의 대상이었던 그곳에 대한 갈증을 해수가 대신 풀어줄 수 있느냐는 것보다 그만큼의 무거운 중량을 안고 그를 만날 수밖에 없다는 부담감이 더욱 나를 괴롭혔다. 그가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세월의 부피를 가늠해보면 그도 어느새 30이 넘어 있었지만 그래도 나에게는 여전히 학생인 채로였다. 그런저런 생각으로 허둥거리면서 가방을 싸고 있을 때 오빠가 걱정스러운 투로 물었다. 상당히 더운 날씨인데 포기할 수 없도록 대단한 볼일이야? 네. 나는 짧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딱히 무슨 일이라고 말할 수가 없었다. 설명할 수 있는 일이라면 가거나 가지 않거나 간에 오히려 편할 것이었다. 거기 가면 누가 나오기로 약속은 되어 있어? 어린아이 대하듯 염려스러워하는 오빠의 눈을 옆으로 슬쩍 피했다. 마치 부정한 일을 저지르기 위해 가는 것처럼 몸을 사리고 있는 나의 태도도 마음에 들지 않기로는 마찬가지였다. 나는 아직도 바다로 나갈 만한 통로를 찾기 위해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그러나 시내로 연결되는 듯한 직선 도로 외에 다른 길은 보이지 않았다. 막연히 옛날의 기억을 의지해보면 서 있는 뒤쪽이 바다가 될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근거 없는 짐작이나마 붙들고 거기로 나가보기 위해서는 도로 터미널 안으로 들어가 버스 주차장을 지나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아침에 집안을 치워놓고 간단하게 가방을 챙긴 나는 남편의 사무실로 전화를 했다. 친정에 좀 다녀오려고 해요. 그리고 시간이 되면 거제도에도. 남편은 한동안 가만히 있었다. 거제도는 왜? 극도로 억제된 그의 음성이 두꺼운 종이를 잘라내는 것처럼 뻣뻣하게 들렸다.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 보려고요. 그러나 나는 우물쭈물 하고 있었다. 거제도와 연결된 지난 날을 남편한테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지도 확실치 않았다. 여행하기엔 아직 몸도 무리잖아. 남편의 목소리가 다시 부드러워졌다. 그러나 거기에는 그의 특유의 강압적인 의지가 실려 있다. 아무것도 문제될 것 없어. 우리는 우리만으로도 잘해나갈 수 있어. 어때 당신? 내 말 믿어?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어려움에 노출될 때마다 남편은 이렇게 말했다. 그럴 때마다 모질게 힘을 쓰고 있는 그의 애씀이 애처로우면서도 한편으론 공허하게 들렸다. 명함이나 광고 전단같이 소소한 인쇄물을 만들어내는 남편의 사무실은 그런대로 잘 돌아가는 편이었다.
직접 처리하는 일뿐 아니라 몇몇 직원을 활용하는 일에도 그는 비교적 능숙했다. 그렇게 되기까지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닐 테지만 잘 넘겨온 것이다. 결혼했다가 한번 실패한 적이 있는 그는 누구보다도 좋은 가정을 꾸리고 싶어 했다. 자연 임신이 되지 않는다면 인공수정을 시도해 볼 것이고 그것도 여의치 않다면 입양하는 절차까지 이미 그의 머릿속에 파일로 정리되어 있었다. 더 이상 방관자적인 자세로 어영부영 시간을 채워나갈 수는 없었다. 할 수만 있다면 이곳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출렁이는 바다도 밝은 청색 교복을 입고 유일한 여자 선생을 향해 힐끔거리며 지나가는 남학생들도 이미 이 거리에는 남아있지 않았다. 나는 터미널 앞에 있는 공중전화 부스를 바라보다가 돌아가고 싶은 충동에 또 휩싸인다. 그냥 둘러본 것이라고 변명하기에는 나라는 존재가 너무 무거웠고 지난날의 그 무엇과 화해를 도모하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세월이었다. 선생님, 이번에는 약속 어기지 말고 꼭 오셔야 됩니다. 몇 번이나 다짐하던 혜수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나는 페트병에 남아있던 물을 마저 마시고 전화번호를 눌렀다. 벨이 2번 울리기도 전에 혜수가 나왔다. 여기 관광호텔 있지? 거기 커피숍에서 만날까? 제대로 격식을 갖춘 자리에서 보는 게 그나마 부담이 덜 될 것 같았다. 잠깐만요, 선생님. 지금 터미널 앞이지에? 거기 조금만 계시소. 지가 10분 안에 그리로 가겠습니다. 그는 서두르지 않고도 내 말을 막아내며 침착하게 말했다. 여기로? 그런데 내가 서 있는 곳이 터미널 앞이 아닌 것 같은데 뒤쪽인가? 샛길로 빠져나왔거든. 여기 길 건너편에 고르당 빵집이 보이고 선생님, 낮게 웃는 소리가 잠깐 스치고 지나간 것도 같았다. 설명 안 하셔도 다 압니다. 거기가 다 빤한 거긴데예 뭐. 나는 전화를 끊으면서 뭔지 다르게 돌아가고 있다는 기분이 든다. 뭔가 편했다. 이런 느낌이 얼마만인가. 서울에서의 지난 세월 동안 더구나 결혼이라는 것을 하고 나서부터는 단 한 번이라도 이렇게 쾌한 기분으로 다른 사람을 맞이하거나 다가가 본 적이 없었다. 타인이 선 자리와 내가 서 있는 자리는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었고 그 중간에는 결코 뛰어넘을 수 없는 긴장이 언제나 가로놓여 있었다. 청회색 소나타가 내가 서 있는 발 앞에서 멈췄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체격이 좋은 남자가 내렸다. 회색 체크바지에 하얀 면 티셔츠를 입은 몸이 전체적으로 두릿두릿하여 안정된 느낌을 주었다. 그러나 검붉게 탄 얼굴에는 아직 앳된 구석이 남아있다. 악수는커녕 손을 뒤로 모아 어깨를 약간 비튼 채 웃고 있는 모습이 그런 느낌을 더 자아냈다. 순간적으로 나는 감탄사를 뱉었다. 원래 눈이 크고 이목구비가 뚜렷하긴 했지만 체구는 자그마한 학생이었다. 그리고 8년 전에 서울에서 다시 만났을 때만 해도 옛날 학생 때의 모습이 많이 남아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독립되고 중후하기까지 한 남자가 거기에 서 있는 것이다. 선생님 안 오실까봐 계속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때서야 두툼한 손을 내밀어 내 손을 맞잡은 그는 일부러 어리광 섞인 투로 말했다. 온다고 했는데 어련히 안 올까봐. 오신다고 해놓고 한 번이라도 약속 지킨 적이 있습니까? 어디까지나 농담이지만 그래도 혜수는 무게를 실어 반문했다. 학교를 떠나던 날 몇 가지 물건만 손에 챙겨들고 나머지 것들은 혜수한테 맡겨놓았었다. 맡길 때에는 뒤에 와서 가져가리라고 했지만 영영 돌아오지 못했다. 그 뒤로 혜수가 몇 번이나 전화를 걸어 언제 올 거냐고 물어왔었다.
쫓기다시피 그곳을 떠나야 했던 한 인간의 초라한 뒷모습을 그들에게 또 보여줄 수가 없었다. 학생들에게 정식으로 인사나 하고 떠나게 해주세요. 이미 모든 것을 체념한 뒤였다. 그렇다고 해도 아이들에게 보여지는 뒷모습만이라도 비굴한 것이 아닌 당당하게 정리하고 싶었다. 신 선생이 지금 다른 학교로 전출을 가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조용히 떠나시는 편이 더 좋을 거요. 교장은 한마디로 거절했다. 그래도 나는 아침 조례 시간에 운동장으로 나갔다. 겨울방학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학생들의 몸짓은 산만하고 들떠 있었다. 학교와 방파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날렸다. 자잘한 규율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스럽고 방만한 바람이었다. 나는 늘 이 바람을 사랑했다. 교장은 끝내 나에게 인사할 시간을 주지 않고 조례를 끝냈다. 아이들은 행진곡에 맞추어 교실로 들어가 버리고 나는 교무실로 들어와 가방을 챙겼다. 눈에는 오기도 없이 눈물이 삐져나왔다. 선생들은 나보다 더 민망한 표정으로 출석부를 챙겨서는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듯 교무실을 빠져나갔다. 나는 마지막으로 서랍 열쇠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나왔을 때 첫 시간 수업이 없는 최 선생이 따라 나왔다. 놀면서 사는 것도 재미있을 거예요. 네. 나는 가볍게 웃으려고 했다. 그럼요. 이따위 학교에 무슨 미련이 있겠어요. 가능하면 혹이라도 부려보고 싶었다. 그러나 한마디의 말도 꺼내지 못한 채 앞으로 내미는 윤리 선생의 손을 잠시 맞잡고는 돌아서서 나왔다. 혼자 걸어가는 뒷모습이 교실 창가의 아이들 눈에 비칠세라 나는 담에 몸을 바싹 붙였다. 2년 전 처음 왔을 때에는 개암나무에 열매 달리듯 학생들의 머리가 4층 전체 유리창마다 총총 매달려 있던 학교였다. 막 커다란 행사를 치룬 것 같은 흥분과 열기가 창문마다 풍겨져 나왔다. 청색 교복의 하얀 얼굴들이 일제히 내 쪽을 향해 쏟아져 나왔으니까 말이다. 나는 후들거리는 다리에 힘을 주기 위해 이를 악물었다. 첫 부임지였던 것이다. 그것도 몇 차례의 난관과 실패를 치른 후에 가까스로 얻어낸 내 인생의 첫 발자국이었다. 학생들의 열렬했던 시선의 집중이 커다란 행사 뒤에 자연스럽게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바로 그 다음 날이었다. 실업계 남자고등학교의 유일한 여교사. 그것도 다리가 불편한 여자교사를 맞아들이기로 한 교장의 결정은 학교 내에서 차라리 센세이션이었다. 그러나 국어교사를 쉽게 얻을 수 없었던 그때의 지리적, 환경적 여건상 부실한 여자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 또한 그들의 당면한 현실이기도 했다. 교장은 무모하게 비춰지는 자신의 결정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입하여 학생들에게 사전 교육을 시켰던 것이다. 여자라고 얕보아서는 안 된다. 더구나 장애인이라고 놀려서는 더더욱 안 된다. 누구보다도 예의를 갖추어 대해 주어야 한다. 나는 학생 제군들의 건전한 양식을 믿는다. 나에 대한 교장의 배려가 깊었다는 것을 총무부 직원이 은근슬쩍 일러주었을 때 이런 식의 교육이 있었음을 짐작해내기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 교육의 힘은 완강했다. 바닷가에서 자라나 영악하거나 세련된 것과는 거리가 멀었던 학생들은 혹시라도 나에게 가해질지 모르는 편견을 피하기 위해 나름의 방편을 만들어냈는데 그건 다름 아닌 무관심으로 대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철저히 무관심으로 일관했다. 개인적으로는 쳐다보지도 않고 말을 걸지도 않았으며 네, 아니요 외의 대답은 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것이야말로 나의 특수성에 대한 그들의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최상의 전략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들의 눈 속으로 직접 뚫고 들어갔다.
드러난 무관심에도 불구하고 숨겨지지 않는 그들의 속마음을 나는 읽을 수 있었다. 그만큼 그들의 눈과 표정은 순수했다. 우리는 점점 눈을 맞추고 서로 웃음을 나눌 줄 알게 되었다. 때로는 권위적으로 수업 시간을 움켜쥘 때에도 그들은 슬그머니 분위기를 맞춰서 기죽은 척 할 줄도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도 책상 아래로 웃음을 흘리곤 했다. 우리는 늘 공모하는 기분으로 살았다. 그들과 내가 합작하여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 비밀 모의를 주고받는 듯한 그런 합일감을 우리는 몸으로 느꼈던 것이다. 그러나 그런 비밀 결사를 맹세한 동료들을 뒤에 남겨두고서 나 혼자 반역자처럼 담에 몸을 붙이고 도망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이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방 안에만 박혀 지냈다. 혜수와 손을 잡고 서 있는 사이 길 가던 사람 몇몇이 우리를 쳐다보았다. 혹시라도 지난날의 내 모습을 기억하는 이가 아닐까? 나는 체념 속에서도 그들의 눈을 떨쳐버리지 못했다. 선생님은 많이 늙으셨다 카더만은 별로 안 늙었네 예. 커다란 몸집과 달리 혜수는 수줍게 눈을 내려 깔면서 말했다. 눈썹 아래 진하게 드리우는 그림자가 옛날 모습을 떠올리게 했다. 그는 단순한 학생이라기보다는 외지에서 만난 육친 같은 사이였다. 학교 측에서 집 떠나 있는 선생들을 위해 교사 전용으로 정해놓은 밥집이 있었는데 혜수는 학생으로서는 유일하게 그 집에서 밥을 시켜 먹는 아이였다. 아도 안 낳았는데 맨날 미역국만 끓여주고 에이씨. 거제도 토박이인 아줌마는 맑은 간장 국물에다 미역만을 풀어서 자주 국을 끓여주었는데 그때마다 혜수는 눈을 내려 깔고 투덜거렸다. 남자아이의 길다란 속눈썹이 예쁘기도 하려니와 아기 없이 중얼거리는 말투가 귀여워서 나는 자주 웃음을 터뜨리곤 했다. 그러고 나면 혜수는 자취 집까지 항상 나를 데려다 주었다. 선생님, 어디부터 가면 좋겠습니까? 혜수가 승용차 에어컨을 켜면서 물었다. 글쎄, 나는 아직도 보지 못한 바다를 떠올렸다. 매립이 많이 되어갔고 해안선이 전과는 많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혜수는 새로 생겼다는 도남 해상공원으로 달려갔다. 방파제로 쌓아 올린 넓은 광장을 지나 오른쪽으로 꺾어지는 계단 몇 개를 올라가자마자 갑자기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다. 거대한 호수처럼 잔잔한 바다를 사이에 두고 멀리 떠있는 섬들이 보였다. 저기 보이는 곳이 한산도입니다. 혜수가 능선 사이에서 비교적 편편한 쪽을 향해 손가락을 가리켰다. 나는 그의 손끝을 쫓으며 마치 내 고향을 더듬은 것 같았다. 백일홍이 곱게 피어있던 제승당의 하얀 마당이 눈에 선했다. 저쪽으로 가면 콘도 수영장이 나오는 데에 되게 더럽습니다. 거기 말고 선생님이 좋아하실 만한 길이 있습니다. 거기로 가입시다. 차를 타고 나오는 길에 차창을 내리고 에어컨을 껐다. 시원한 바닷바람이 머리카락을 날리는 걸 느끼면서 설풋 잠이 들었다. 눈을 떴을 때는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산길을 달리고 있는 중이었다. 선생님 많이 피곤하신갑네 예. 아니, 내가 너무 편한가 봐. 아직도 잠이 채 벗겨지지 않은 눈꺼풀 아래로 바라다 보이는 바다 풍경은 차라리 꿈속의 한 장면이었다. 젊은 날 이곳에서 보냈던 짧은 생활이란 어쩌면 보너스 같은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긴 세월 동안 그 흔적을 붙들고서 그리워하고 애태우고 상처를 내며 살아온 것이 결국 어리광처럼 여겨졌다. 학교 측에서는 건강한 남자 교사를 구하자마자 나한테는 바로 퇴직을 요구해왔다. 어차피 공무원 신체 검사에서 탈락되었던 몸이니만큼 그 요구는 전혀 무리가 아니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다. 되려 지난 2년간
기회를 베풀어 줄 수 있었던 그들의 관용에 대해서 스스로 흡족했는지도 모른다. 나는 거기에 반발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나는 여전히 교사로 남고 싶어 했고 장애가 그 일을 가로막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나의 행동에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이 교장이었다. 정년퇴직을 불과 2년 앞두고 있던 그는 재직 생활 동안 어떤 불미한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랬고 또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놓으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이 아니냐고. 나를 강하게 문책해온 일은 당연한 일이었다. 이 소송은 교장이나 학교 측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교사 임용의 문을 아예 가로막고 있는 문교부의 공무원법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을 해봐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건 극복해 나가야 할 장애로 여겼다. 그러나 교장 부인이 찾아와 읍소하듯이 하소연할 때는 차마 더 뻗댈 수가 없었다. 처음부터 신 선생님을 위임한 것은 우리 교장 선생님이었어요. 그분의 모험적인 결단이 없었더라면 지난 2년 동안의 기회도 없었을 거예요. 제발 우리 교장 선생님의 명예로운 정년퇴임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회색 한복을 입고 어린 내 앞에 다소곳이 앉아있는 60 노인의 부탁에 무릎이 꺾였다. 그녀의 말처럼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그 누구도 받아주지 않던 나를 2년 동안이나 받아준 사람이었다. 어려울 때는 나름대로 격려의 손길을 줄 때도 많았다. 그랬던 사람한테 내가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는 무거운 짐을 끝까지 책임지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나로서는 끝까지 밀고 나갔어야 했다. 한번 자리를 비켜주기 시작하자 내가 설 자리는 점점 줄어들었다. 마침내 사회뿐 아니라 스스로한테조차 나라는 존재는 없어도 좋을 만큼 희미해져 버린 것이다. 선생님, 사실은 오늘 학교 앞에서 모두 모이기로 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오신다 카이 되게 좋아합디더. 혜수가 눈을 앞으로 꽂은 채 말했다. 나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러지 않아도 혜수한테 부탁하여 거제도 방파제 아래 있던 그 학교로 곧장 달려가 볼 심산이었다. 언제나 활달하게 불어오던 바람과 구리처럼 검붉게 익어있던 사내 아이들을 다시 한번 내 눈으로 보고 싶었던 것이다. 그리고 방파제에 앉아 바다와 출렁이는 달빛을 언제까지나 바라보고 싶었다. 그런데 그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니. 그들은 이제 추억 속에서만 그리워하는 까까머리 아이들이 아니라 해수처럼 의연한 어른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디에도 뿌리내리지 못한 채 겉돌고 있는 내 모습을 꿰뚫어 볼 것이다. 이제부터는 자주 오시이소. 그리고 푹 쉬시다가이소. 지들이 여기에 있는 한 선생님 집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나지막하게 젖어오는 혜수의 말을 듣는 순간 한때나마 내가 그들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큰 가슴을 열어 나를 안아들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늘 불안하고 위태롭게 이 세상을 향해 곁눈질하고 있을 때 그들이 넓은 바다가 되고 햇볕이 되고 그리고 떠들썩한 사내 아이들이 되어 나를 받아준 것이었다. 몇 명이나 모이는데? 나는 떨리는 목구멍을 가까스로 진정시키며 물었다. 옛날 연인을 만나는 것처럼 가슴이 후닥거렸다. 여기도 외지로 나간 친구들이 많아서 많이는 못 오구에 연락이 되는 녀석들만 한 10명 될 깁니다. 당장이라도 그들을 보고 싶은 마음과 여기에서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엇갈려서 숨이 불규칙하게 높아졌다. 그러나 10년도 넘어서 돌아온 길이었다. 더 이상 내버려 둘 수 없는 멀고도 먼 길이었다.
나는 의자에 기대어진 어깨를 펴고 심호흡을 했다. 유령처럼 그리움 속에서만 떠돌고 있던 바다 냄새가 폐부를 찌르며 깊숙이 들어왔다. 그리고 갈매기들인가? 하얀 새들이 미끈한 날개를 펴고 점차 낮아지고 있는 저녁 하늘 속에서 빙글빙글 맴을 돌고 있는 것이 보였다. 차는 어느새 거제대교 위를 달리는 중이었다.